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80억 달러 규모 미국 무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고 미국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품 수출 차단, GPS 신호 차단까지. 하지만 전부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걸 국산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미국 대신 선택한 나라는 미국이 하청이라 비웃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으로 돌아섰고 미국은 70년 무기 패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지하 12m에 위치한 이 밀폐된 공간만큼은 전쟁이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18개의 대형 스크린이 붉은 경고등을 쏟아내고 있었고 통신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로 뒤엉켜 공기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미합 중국과 체결 예정이던 380억 달러 규모 통합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무기한 보류한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대통령이 새벽잠을 깨고 상황실로 내려왔을 때 제가 처음 본 건 그의 충혈된 눈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 쥔 하얀 손마디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렌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선임 보좌관이죠. 이 자리에 앉은 지 8년, 그 전에 국무부 중동국에서 17년, 합치면 25년간 중동이라는 화약고 위에서 줄타기를 해온 셈입니다. 수십 차례의 중동 위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이 상황실에서 당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예멘 내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때도 저에게는 항상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우디는 절대 미국을 떠나지 못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287대 중 281대가 미국산이었고 방공망의 심장인 패트리어트 포대 38기는 미국의 군용 GPS 신호 없이는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죠. 탄약 보급부터 정비 매뉴얼까지 사우디 군대의 핏줄은 전부 워싱턴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사우디의 모든 총이 장식품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태연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을 때도요. 브렌난, 도대체 사우디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대통령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계약 보류는 일종의 협상 전술입니다. 원유 감산 문제로 우리한테 불만이 쌓였는데 이번에 큰 소리 한번 쳐서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려는 겁니다. 며칠이면 전화가 올 겁니다. 25년간 항상 그래왔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랍 외교에서 큰 소리는 흥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우디는 8번이나 계약 보류를 선언했지만 한 번도 실제로 미국을 떠난 적은 없었거든요. 매번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낸 뒤 고분고분 돌아왔죠. 하지만 그날 제가 놓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9번째는 달랐다는 겁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보안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캐서린 로즈, CIA 중동지부의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제가 아는 정보 분석가 중 가장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공습으로 제거됐을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피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죠. 그런 캐서린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는 건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좌관님, 긴급 보고 건이 있습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급히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리야드 지부에서 30분 전에 올라온 첩보입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비밀 채널을 통해 특정 국가의 방위사업 당국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수준이 아닙니다. 공식 협상단 초청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러시아야? 아니면 중국? 캐서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주체할 수 없었죠. 한국이라고? 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국 사이에 보안 통신 채널이 개설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간 중동을 관리해오면서 수많은 변수를 겪었지만 한국이 우리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캐서린, 한국 방산이 뭔지 알아?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이 세 회사가 미국 방산의 기둥이지. 한국 방산은 그 기둥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핵심 기술을 주고 걔들은 조립해서 파는 거라고. 사우디가 그런 나라한테 380억 달러어치 무기를 맡길 리가 있겠어? 캐서린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방부 국제군사협력 부차관 로버트 맥클로플린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 190cm의 거구에 회색 크루컷 머리. 웨스트포인트 출신 특전사 장교 출신답게 걸음걸이부터가 군인이었죠. 저와 25년을 함께 일해온 전우이자 중동 정책의 강경파였습니다. 브렌난, 소식 들었어. 사우디가 한국이랑 손잡으려 한다며? 맥클로플린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저와 같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단해. FMS 규정 발동하면 끝이야. FMS. 대외군사 판매 시스템.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 한국 무기에 미국 엔진이나 레이더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승인 도장을 찍지 않는 한 한국은 사우디에 총알 한 발도 팔 수 없는 구조였죠. 한국 놈들 무기에 우리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엔진, 레이더, 항법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핵심이란 핵심은 전부 미국산이야. 우리가 수도꼭지만 잠그면 한국 방사는 그날로 문 닫아. 맥클로플린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서 자란 작은 묘목에 불과했으니까요. 뿌리째 뽑으려면 그늘을 걷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캐서린,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자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 어차피 큰 건 아닌데 기록은 남겨두자. 제가 가볍게 지시를 내렸을 때 캐서린이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3년간 방산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48%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 124억 달러. 이건 우리 로키드 마틴의 폴란드 수출액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기술의 깊이지 숫자의 넓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2층 제 집무실에서 사우디 국방차관 나빌 알파이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빌과 저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사우디 왕세자의 안보 보좌관이던 시절부터 매년 두세 번씩 만나 저녁을 먹고 시가를 나눠 피우며 중동 정세를 논의했죠. 사적으로도 가까워서 그의 아들이 조지타운 대학에 유학 올 때 제가 추천서를 써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장난 좀 그만하라고 타이르듯이 말이죠.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나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랍식 인사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호흡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나빌, 나야 마이클. 어제 왕세자 서한 봤어. 뭐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십 번 해왔던 것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조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익숙한 패턴이었죠. 마이클. 나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우정의 온기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흥정이 아닙니다. 심장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나빌은 영국 샌더스트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외교석상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목소리에 칼날을 세우는 나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빌이었죠. 나빌, 무슨 일이야? 원유 감산 때문이면 우리도 양보할 수 있어. 패트리어트 최신형 물량도 앞당겨줄 수 있고 사드 추가 배치도 테이블에 올려놓을게.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저는 서둘러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15년간 통하지 않은 적이 없는 미국의 무기 카드. 더 좋은 무기, 더 빠른 납기, 더 많은 기술 이전.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사우디는 항상 고개를 끄덕여 왔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나빌의 대답은 제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마이클, 3년 전을 기억해. 후티 반군이 아람코 정유 시설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을 때 우리가 긴급히 패트리어트 요격을 요청했지. 그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한 달 뒤에 기술팀을 보내겠다고 했어. 한 달.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달을 기다리라고 했지. 그리고 그 기술팀이 실제로 온 건 2달 뒤였어. 그 사이 아람코 시설 2곳이 추가로 타격당했고 우리 인부 14명이 죽었어. 나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삼켜온 모욕감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마이클. 같은 시기에 한국은 우리한테 먼저 연락해왔어. 우리가 요청도 하기 전에 기술 분석팀을 보내겠다고 했지. 그리고 72시간 만에 리야드에 도착했어. 72시간. 당신들이 보고서나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사막에서 드론 잔해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나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 한국이 빨리 온 건 고마운 일이지만 빠른 것과 좋은 것은 다르잖아. 한국 무기의 핵심 부품이 전부 미국산이라는 거 알잖아? 엔진도, 레이더도, GPS 유도 장치도. 미국이 수출 승인을 취소하면 한국 무기는 고철 덩어리가 돼. 그런 리스크를 안고 380억 달러를 베팅하겠다고? 제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팩트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였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빌의 다음 한마디가 제 논리의 기둥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 마이클, 3년이면 산천이 변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더군. 당신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단절음이 귀에 박혔습니다. 나빌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사우디 관리를 맡은 일에 사우디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끄는 건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국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렸으니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면 나빌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려서, 당신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은 한국이지.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미사일도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펜타곤의 오각형 지붕이 보였죠. 세계 최강 군사력의 심장부. 저 건물 안에서 매일 수천억 달러어치의 무기가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맥클로플린 부차관한테 연락해. 오후 2시에 FMS 차단 검토 회의 소집한다고. 참, 한국 방산 수출 관련 부품 목록도 가져오라고 해. 우리 부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요. 한국 무기의 심장은 미국이 쥐고 있고 심장을 멈추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오후 2시에 열린 그 회의에서 제 앞에 놓인 숫자는 제 25년 확신의 뿌리를 처음으로 뒤흔들게 됩니다.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꺼낸 최후의 카드 앞에서 한국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회의실. 맥클로플린이 국방부 분석팀이 정리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품목 대미 부품 의존도 분석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죠. 저는 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 숫자만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무기에 미국산 핵심 부품이 70%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FMS 규정을 발동해서 부품 수출을 차단하면 한국은 사우디에 무기를 팔 수 없다.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형 전차 K2, 미국산 부품 비중. 제 눈이 숫자를 찾아 오른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12%.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5년 전 자료에는 54%였는데 오타겠지. 다음 항목. 자주포 K9, 미국산 부품 비중. 9%. 눈을 비볐습니다. K9은 원래 미국산 포신과 사격 통제 장치를 썼습니다. 그게 9%라고? 다음. 방공 미사일 체계 천궁. 미국산 부품 비중. 6%.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천궁은 원래 미국 레이시온의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전부 국산화됐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 한국형 사드,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3%. 보고서를 들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라니 사실상 미국 부품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25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전제, 한국 무기는 미국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제가 맥클로플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맥클로플린도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 방금 뭔가 단단한 걸 밟았는데 그게 부서졌다는 표정이었죠. 나도 2번 확인시켰어. 맞아. 맥클로플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주요 무기의 미국산 부품 비중은 평균 58%였어. 그런데 지난 5년간 한국이 미친 듯이 국산화를 밀어붙였더라고. 엔진, 레이더, 적외선 탐색기, 관성항법 장치. 핵심 부품을 하나씩 자체 개발해서 교체한 거야. 지금 한국 주요 수출 무기의 미국산 부품 평균 비중은 맥클로플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8%야. 8%.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기계음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볼펜을 꺼내 직접 계산까지 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질문에 회의실 안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 추이를 보여주는 곡선이었는데 그 모양이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5년 전 42%였던 국산화율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서 올해 92%를 찍고 있었거든요. 거의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이건 기어오른 게 아닙니다. 뛰어오른 겁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에 연간 약 7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캐서린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엔진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항공기와 미사일 엔진을 미국 지휘와 프레센드 위트니에 의존해왔는데 3년 전부터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한국형으로 교체 중이고요. 맥클로플린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FMS 카드가 안 먹힌다는 소리잖아. 그렇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8%밖에 안 된다면 부품 수출을 차단해봐야 한국은 타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마치 거인이 개미의 발을 밟으려고 발을 들었는데 개미가 이미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FMS가 안 되면 다른 카드가 있다. 아직 우리에겐 최후의 무기가 남아있다. GPS. 제가 한마디를 내뱉자 맥클로플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GPS야. 아무리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했어도 미사일 유도에는 GPS 신호가 필수잖아. 그건 100% 미국 거야. 우리가 사우디 지역 군용 GPS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면 한국 무기는 눈먼 장님이 돼. 아무리 좋은 총도 조준경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GPS.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24개의 미국 군용 위성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고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이 신호 없이는 표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의 문제였습니다. 위성 24개를 새로 쏘아 올리는 건 수십조 원과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캐서린, 한국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현황을 확인해. 만약 한국이 자체 GPS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게임 체인저가 되니까. 저는 마지막 확신을 점검하듯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은 안 했습니다. GPS 같은 글로벌 위성망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이 네 곳만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같은 중견국이 독자 위성항법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의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GPS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 영역이었으니까요. 여기서만큼은 한국이 넘볼 수 없는 벽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보고서 제목 대한민국 KPSK Your Positioning System 현황 분석. KPS라는 이름부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개발하여 현재 위성 8기 체제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쳤습니다. 갈색 액체가 보고서 위로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KPS는 미국 GPS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한 독자 시스템으로 군용 정밀도 기준 오차 범위 0.2m 수준을 달성. 이는 미국 군용 GPS의 공개 정밀도와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임. 0.2m, 20cm. 미국 GPS의 군용 정밀도가 약 0.3m 수준이니까 한국의 독자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정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KPS는 지상 보정 기지국 네트워크와 저궤도, 초소형 위성군을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여 미국 GPS처럼 대형 위성 24기를 필요로 하지 않음. 8기의 중궤도, 위성과 42개의 지상 보정 기지로 동일한 정밀도를 구현.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미국은 GPS를 만들기 위해 30년간 1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위성 24기를 쏘아 올리고 전 세계의 관제소를 깔고 수만 명의 기술 인력을 동원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대한 성벽을 쌓아놓았는데 적이 성벽을 넘은 게 아니라 아예 땅굴을 파고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구축한 GPS 패권의 빗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캐서린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거의 달리다시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고위 관료가 백악관 복도를 뛰어가는 꼴이 우스웠겠지만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캐서린, 이게 사실이야? 한국이 진짜 독자 위성항법을 완성했어? 캐서린은 제 당황한 얼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은 5년 전부터 KPS 개발을 본격화했고 현재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보좌관님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캐서린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KPS를 단순히 자국용으로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수출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듈형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에 KPS 수신 장비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 GPS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완전한 방공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파는 거였습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가 GPS를 차단해도 한국 무기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GPS를 차단하면 사우디는 미국 무기만 못 쓰게 되고 한국 무기는 정상 작동하니까요. GPS 차단이 오히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쥐고 있던 두 장의 카드, FMS와 GPS가 단 이틀 만에 전부 쓸모없어진 겁니다. 마치 상대방의 왕을 잡으려고 퀸과 비숍을 전진시켰는데 체스판 자체가 뒤집어진 기분이었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풀썩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브렌난, 침착해.
아직 끝이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부품도 막을 수 없고 GPS도 막을 수 없다면 남은 건 외교적 압박뿐이었습니다. 사우디에 직접 가서 나비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줄 수 있는 안보 우산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한 패키지가 정확히 뭔지, 한국 무기의 실체가 뭔지, 그걸 모르고 리야드에 가면 또 당하게 뻔했으니까요. 캐서린,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한 방산 패키지 전체 내역을 분석해서 내일까지 올려줘. 무기 성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전부. 그리고 한국 방산의 실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지시를 내리자 캐서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사실 그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분석을 끝냈는데 보고 올리는 걸 한번 고민했었거든요.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충격적입니다. 캐서린이 가져온 보고서의 두께는 제 손가락 3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를 4잔째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국 방산의 민낯을 파헤쳤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눈앞의 숫자들은 갈수록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섬뜩하리만큼 환하게요. 첫 번째 충격은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한 통합 방공 패키지의 총액은 약 210억 달러, 미국이 제시했던 38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지.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그 비웃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캐서린이 정리한 비교 분석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천궁블록2와 미국 패트리어트 PAC3의 성능 비교. 요격 고도는 천궁이 더 높았고 동시 교전 가능 표적 수도 천궁이 앞섰습니다. 반응 시간, 그러니까 적 미사일을 탐지한 순간부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궁이 9초, 패트리어트가 15초. 전장에서 6초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동등하거나 앞선다. 세 번째 충격은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폴란드. 한국은 3년 전 폴란드에 천궁 체계를 수출했는데 실전 배치 이후 요격 시험 성공률이 97.3%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같은 조건 시험 성공률이 89%였거든요. 8%포인트의 차이. 이걸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미사일 100발이 날아올 때 89발을 잡느냐, 97발을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8발이 도시에 떨어지면 수천 명이 죽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납기였습니다. 미국의 방산 시스템은 계약 체결 후 실제 납품까지 평균 36개월에서 48개월이 걸립니다. 의회 승인, 기술 심사, 제조 일정 조율까지 관료주의의 미로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같은 규모의 계약을 18개월 만에 납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계약 후 14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했고,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18문을 12개월 만에 전량 납품 완료했죠. 속도가 2배. 이건 공장이 빠른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2%, 독자 위성항법 KPS, 가격 절반, 성능 동등 이상, 요격 성공률 97%, 납기 절반. 이건 하청업체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아니 몇몇 영역에서는 우리를 앞서가는 완전한 방산 강국의 스펙이었습니다. 대체 언제? 혼잣말이 또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25년간 중동을 관리하면서 저는 한국 방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은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분석했고, 중국의 홍기 시리즈도 매 분기 업데이트했으며, 프랑스 탈레스와 영국 BAE 시스템즈의 동향까지 철저히 추적했죠. 하지만 한국은 항상 기타 항목의 한두 줄 언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청이니까, 우리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소리 없이 뻗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패트릭 브렛나는 해병대 상사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장진호 전투를 겪은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딱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번 위스키를 반 병쯤 비운 뒤에야 입을 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버지의 눈은 벽난로 불빛에 반사되어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수십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마이클, 장진호에서 영하 35도였다. 총의 기름이 얼어서 방아쇠가 안 당겨졌어. 수류탄 핀도 맨손으로 뽑으려면 손가락 피부가 철에 들러붙어서 뜯겨나갔지. 중국군 12만이 우리 이만을 포위했을 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잠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이 있었어. 우리보다 장비가 형편없었지. 총도 부족하고 군화도 없어서 고무신을 신은 놈들도 있었어. 근데 그 놈들은 도망치지 않더라. 영하 35도에서 맨손으로 참호를 팠어. 삽도 없이 헬멧으로 얼어붙은 땅을 긁어냈지. 아버지의 손이 위스키 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은 중국군 전차가 우리 진지를 향해 돌진해 왔는데 대전차, 무기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 그때 한국 병사 하나가 수류탄 2개를 품에 안고 전차 밑으로 뛰어들었어. 20살도 안 된 애가 탔는데 뛰어들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웃더라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눈빛이었냐고.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 미친 눈도 아니었고 맑았어. 투명하게 맑았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확신하는 눈이었어. 마이클, 그 나라 사람들은 지킬게 생기면 목숨을 건다. 그게 장비가 없어도 숫자가 모자라도 세상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내가 한국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이다. 아버지는 그날 밤 그 이야기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 나라가 가진 건 무기가 아니야. 의지야. 수십 년 전 아버지의 말씀이 새벽 3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액자 속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전 당시 찍힌 흑백 사진이었는데 아버지 옆에 한국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군복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눈빛. 아버지가 말한 그 눈빛이 지금 한국 방산 기술자들의 얼굴에도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의 보고서에는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섹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글로벌 확산 현황 사우디는 시작일 뿐.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들이었죠.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UAE, 이집트,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붉은 점이 18개.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캐서린이 어둠 속에서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리야드 지부에서 긴급 첩보가 왔습니다. 사우디 실사단이 한국 창원의 방산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공식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현지 자산이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하게 적힌 평가서 하단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번역해줬습니다. 결론 한국의 통합 방공 시스템은 미국 패트리어트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막 고온 환경 적응성과 유지 보수 편의성에서 현저히 우수함. 미국 GPS 비의존 독자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혁명적 가치가 있음. 본 실사단은 한국 시스템 도입을 최우선으로 권고함. 최우선으로 권고.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잡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우디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중동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UAE가 움직이고, 카타르가 움직이고, 이라크가 움직입니다. 도미노처럼요. 미국이 70년간 구축해온 중동 방산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졌다고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리야드로 간다. 사우디 리야드의 킹알리드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뜨거운 공기가 기관지를 태우듯이 밀려왔습니다. 섭씨 47도. 코 속 점막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고 양복 안쪽에서 땀이 즉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물결치듯 일렁였죠. 국무부 전용기에서 내리는 저를 마중한 건 사우디 의전팀이 아니라 미 대사관 부무관이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신호였습니다. 예전이라면 사우디 국방부에서 직접 의전 차량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대사관 차량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나빌 차관과의 면담은 잡혔나? 차에 오르자마자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우디 측 실무진들이 저희 대사관과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현장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지평선을 채우고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사막 한가운데 솟아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 투자의 현장이었죠. 저 모든 것을 지키려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공 시스템의 주인이 미국이 되느냐 한국이 되느냐. 그것이 이번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우디 국방부 청사 나빌 알파이살 차관의 집무실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넓고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금박 장식의 천장,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사우디 국기가 걸려 있었고 반대쪽에는 왕세자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빌은 전통 의상인 하얀 토브를 입고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는 했지만 예전처럼 포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소파에 앉자 아랍 커피와 대추야자가 나왔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나빌, 오랜만이야. 직접 온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야. 저는 최대한 여유 있게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어. 사우디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이번 계약건도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테이블 위에 미국 측 수정 제안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을 기존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10년간 무상 유지 보수를 보장하며 기술 이전 범위도 대폭 확대한 파격적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제시한 적 없는 수준이었죠. 나빌은 제안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읽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고마워. 하지만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야. 나빌이 소파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예전에 없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나빌이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에게 건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치는 혹독한 환경. 기온 52도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한국 천궁 발사대가 서 있었고 왼쪽에 미국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동시 요격 테스트였습니다. 표적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초음속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솟구친 미사일은 표적을 향해 날아갔지만 표적 드론의 급기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다음은 천궁이었습니다. 발사 후 표적을 추적하는 궤적이 화면에 표시됐는데 패트리어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표적의 급기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적의 중심부의 명중. 화면 가득 폭발의 섬광이 퍼졌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같은 테스트를 10번 반복했는데 패트리어트는 10번 중 7번 성공했고 천궁은 10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10전 10승. 태블릿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 공군이 직접 실시한 비교 시험이야, 마이클. 우리 사막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기술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야. 나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특별히 강조한 게 있었어. 사막의 고온에서 미사일 탐색기의 적외선 센서가 오작동하는 문제. 패트리어트는 이걸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한국은 센서 하드웨어 자체를 사막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더라고.
한국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어. 나빌이 잠시 끊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소프트웨어는 배신하지만 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장에서 소프트웨어는 배신하지만 철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 방사는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의존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되죠. 하지만 사막의 모래바람, 극한의 고온, 먼지와 습기 앞에서 소프트웨어는 예측할 수 없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철로 된 센서, 철로 된 방패, 물리적으로 부서지지 않는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마이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나빌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샌더스트에서 교육받고, 미국 포트베닝에서 연수받고, 20년간 미국 무기 체계로 훈련받은 나에게 한국 무기를 도입하라는 건 솔직히 모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지.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줬어. 나빌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야. 미국이 우리를 고객으로 봤기 때문이야. 무기를 팔고 유지보수비를 받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또 팔고 25년간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항상 미국의 다음 청구서를 기다리는 신세였어. 나빌의 목소리에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 한국 협상단장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어.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처음엔 그냥 세일즈 화법이려니 했지. 하지만 실제로 한국 측 제안에는 사우디 기술진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어. 한국은 10년 뒤에 사우디가 한국 도움 없이도 스스로 방공 체계를 운영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미국의 할인도, 추가 배치도, 기술 이전 약속도 사우디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는지를. 미국은 의존을 팔았고 한국은 자립을 팔았습니다. 물고기를 준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의 차이였죠. 저는 제안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파격적 조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갑자기 그 모든 글자가 허공에 뜬 먼지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빌, 정말 결심이 선 거야? 마이클, 미안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왕세자께서 직접 승인하셨어. 내일 한국 방사청과 공식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에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야. 다음 달.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나빌의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사우디의 태양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습니다. 아니, 시린 건 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5년간 중동을 관리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정작 중동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맥클로플린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이야, 로버트. 사우디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어. 수화기 너머로 맥클로플린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죠.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로버트, 내가 리야드에서 본 건 사우디의 배신이 아니야. 그럼 뭔데? 우리의 실패야. 과연 브렌나는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올렸을까요?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의 공식 동맹 체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의 검은 수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내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리야드에서 본 것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궁이 패트리어트가 놓친 표적을 정확히 관통하던 영상. 나빌의 단호한 눈빛.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 기술자가 남겼다는 한마디. 전장에서 소프트웨어는 배신하지만 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서 백악관까지 차로 30분.
그 짧은 거리가 평생 가본 길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부터 대통령에게 미국이 졌다는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매클로플린, 캐서린,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숨죽인 것 같았죠. 브렛난, 결과를 말해.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야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작성한 8페이지짜리 보고서. 제목은 사우디 한국 방산협력에 대한 최종 평가 및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8페이지의 분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대통령님, 사우디의 결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내가 직접 갔는데도 안 됐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40% 할인, 사드 추가 배치, 10년 무상 유지 보수. 우리가 어떤 나라에도 제시한 적 없는 파격 조건을 내밀었지만 사우디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거절. 380억 달러어치 할인을 거절했어? 도대체 한국이 뭘 줬길래? 제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10억 달러의 통합항공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리를 앞섭니다. 사우디가 직접 실시한 동시 요격 비교 시험에서 한국 천공은 10전 10승. 우리 패트리어트는 10전 7승이었습니다. 매클로플린이 의자를 벌떡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무기가 패트리어트보다 낫다고? 우리가 60년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이겼다는 소리야?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FMS 부품 차단을 시도했지만 한국 무기의 미국산 부품 비중은 이미 8%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5년 전 58%에서요. GPS 차단을 검토했지만 한국은 KPS라는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정밀도는 우리 GPS와 동등하거나 상회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도, 매클로플린도, 국무장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25년간 중동을 관리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미국의 하청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부품을 주고, 기술을 주고, 허가를 주면 그때야 움직이는 조립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핵심 부품을 전부 국산화했고, 독자 위성항법을 구축했고,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미국의 절반 가격에, 절반의 납기로 완전한 기술 이전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벽면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캐서린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현재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인 나라가 18개국입니다. 그중 14개국이 미국의 전통적 무기 수입국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 이라크, UAE, 카타르. 붉은 점들이 세계 지도 위에 하나씩 켜졌습니다. 유럽에서 중동, 아시아까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위에 한국의 붉은 점이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 건이 성사되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UAE와 카타르가 즉시 뒤따를 것이고 이라크와 이집트도 연내 한국과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현재 67%인데 5년 내 40%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브렛난,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뭘 놓친 거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리야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2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대통령님,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닙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한국은 태생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핵을 가진 적이 있고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군사 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지만 언제 그 보호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온 나라죠. 그 불안이 동력이 됐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게 한국 방산의 뿌리입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 사우디가 선택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 무기가 강한 건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종속을 거부하고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설계도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진짜 산 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국 없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립의 가능성을 산 겁니다. 상황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방금 속보입니다. 모든 고개가 캐서린을 향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220억 달러 규모의 통합, 방공 시스템 도입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리야드에서 30분 전에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10억 달러가 아니라 220억 달러. 사우디가 추가 옵션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규모를 키운 겁니다.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사우디뿐이 아닙니다. UAE가 오늘 오후 한국 방사청에 공식 협상 요청서를 전달했고, 카타르도 내일 중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국방부도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수장이 처음으로 인정의 무게를 느끼는 표정이었죠. 브렌난. 네, 대통령님. 너 아까 한국을 하청이라고 했다며?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스크린에 떠있는 세계 지도의 붉은 점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청이 아니었어. 우리가 얕본 건 잠들지 않는 거인이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백악관이 아니라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양복 상의를 벗고 구두끈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 머리는 한없이 맑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윗칸에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자 나프탈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군복 단추 몇 개, 해병대 부대 마크, 빛바랜 편지 다발. 그리고 그 밑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장진호. 영하 35도의 지옥이라 불린 그곳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이던 시절. 군모 아래로 삐져나온 금발 머리카락의 얼굴은 그을음과 동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군인 2명이 서 있었죠. 한국 군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군복은 너덜너덜했고 한 명은 군화 대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붕대에 핏물이 배어 있었죠. 장비라고는 구형 소총한 자루와 수류탄 2개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두 한국 군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절망도 없었습니다. 영하 35도에서 고무신을 신고 중국군 12만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빛.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빛. 아버지가 말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눈빛이 한국 방산의 정체라는 걸. 고무신을 신고 전장에 섰던 나라가 70년 뒤에 세계 최첨단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삽도 없이 헬멧으로 참호를 팠던 사람들의 후손이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미국산 부품 없이는 총알 하나 못 만든다고 비웃음 받던 나라가 미국이 60년간 독점한 중동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한 상대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는 집념. 그 집념이 70년의 시간 속에서 고무신을 미사일로 바꾼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하늘 위에 한국의 KPS 위성 8기가 지구를 돌고 있겠죠. 미국의 GPS와 나란히, 하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궤도를 그리면서요. 아버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한국을 절대 얕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에 출근해서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캐서린, 한국 방산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줘. 이번엔 기타 항목이 아니라 독립 섹션으로 미국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대한민국 방산이라는 제목으로. 캐서린이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하청이라고 비웃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캐서린이 처음으로 표정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미 초안은 완성해놨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비웃는 코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코웃음이었죠. 25년간 중동을 관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만 세상이 돌아간다는 착각. 미국의 부품, 미국의 GPS,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착각. 하지만 한국은 그 시스템 바깥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무섭도록 빠르게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본 눈빛. 맨손으로 참호를 파고 고무신으로 전장에 섰던 사람들의 눈빛. 그 눈빛은 70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눈빛은 앞으로도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미국의 25년 경력 NSC 보좌관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얕본 건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거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K방산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